가는 주제 박혜진 작가님이시와 박혜진 작가님은 SBS 힐링캠프, SBS 김상국 수련을 제작에 참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진 작가라고 하고요. 사실 예능 작가들은 스케줄이 고정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강연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간을 며칠을 정해져서 누가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갑작스럽게 회의가 잡히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원래 오기로 했던 작가도 오늘 갑작스럽게 회의 일정이 생겨가지고 못 오게 되는데 저는 조금 시간이 오늘 같아서 좀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왔어요. 일단은 공이했던이고요. 박혜진 작가라고 합니다. 한 15, 16년 정도를 예능 작가로 활동을 했고요. 양력은 뒤에 나와 있지만 앞에 2006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좀 버라이어티 그리고 2002년까지 여러 프로그램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촬영 끝나고의 비하인드 스토리 연예인 있다. 근데 또 이제 다른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소송이 걸리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빼고 사실은 자세하게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조금 고민스럽긴 해요. 그냥 내 일이긴 한데 물론 이제 그걸 하고 싶어서 이제 궁금해하는 후배님들이 많으실 거니까 일단 최대한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하겠고요. 조금 두서없이 얘기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그러면 일단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사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크게 말씀드리면은 예능은 토크쇼, 리얼 버라이어티 쇼, 그리고 요즘에는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마다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프로그램은 기획, 섭외, 구성회의, 촬영 준비, 촬영, 편집, 방송 이렇게 단계별로 나눌 수 있겠고요. 아까 이제 교양 우선 작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던 김미아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능은 조금 다른 거는 사실은 섭외 부분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조금 더 궁금한 사람이 그 예능 쪽에 나와야 시청률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토크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저는 라디오스타를 한 2년 정도 했어요. 토크쇼가 사실은 다른 프로그램보다 작가의 비중이 조금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질문에 대한 대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토크쇼 라디오스타를 예를 든다면은 토크쇼에서 작가들이 하는 일은 일단은 기획은 라디오스타를 만든 건 아니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었었는데 기획은 이제 되어 있었던 건 거죠. 근데 라디오스타는 이제 주제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매주 섭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라디오스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나와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느냐. 그 조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남이라 씨가 처음에 했었던 게 사실 라디오스타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이제 뒤로 좀 이제 세수적으로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라미라 씨가 영화나 약간 이런 거에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많이 나오셨는데 토크쇼에 나오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에 저희가 이렇게 조합을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섭외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저는 라스를 하면서 조금 웃겼던 거는 이제 연기의 신이라는 특집이 있었었는데 거기는 이제 로봇 연기로 유명하신 장소월 씨랑 인용 연기로 유명한 강민경 씨랑 하고 그다음에 주스 아저씨 박동빈 씨, 리지 씨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분들한테 우리가 보기에는 발연기들이었던 건 거잖아요. 이제 장소를 로봇 연기 다 발연기로만 조금 웃음거리가 됐었었고 근데 그걸 이제 내보이기가 사실 본인들도 어려웠을 텐데 우리가 약간 작정을 하고 좀 섭외를 한 게 사실 좀 비밀로 했었어요. 강민경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연기를 하신
아이돌들이나 가수분들을 모셨다라고 해놓고 근데 이제 부제를 이제 녹화 오셨을 때 아셨죠? 연기의 신이라고 와서 뭐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조합을 기획을 해가지고 섭외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홍보나 그리고 이제 MBC에서는 어쨌든 라디오스타가 MBC니까 다회사의 프로그램이나 뭐 드라마나 그런 거 홍보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는 이제 브라질 월드컵 시즌이어가지고 안정환 씨, 뭐 김성주 씨 나와가지고 했던 특집은 이제 저희가 MBC에 이제 이런 방송 하니까 거기 이제 4명 출연해서 얘기를 해주십사 하고 이제 홍보를 위해서 나온 조합도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작가들이 제일 많이 라디오스타에서 할애했던 부분은 이제 섭외를 할 때 어떤 조합으로 할 것이냐를 제일 먼저 좀 아이디어적으로 섭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자료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연예인에 대한 라디오스타 같은 경우는 뒷이야기나 사생활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사실 뭐 교양에서는 이제 뭐 사회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딥하게 파는데 저희는 연예인들을 덕후 기질로 그래서 이제 딥하게 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그 자료들이 준비가 되면은 이제 출연자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그러면 뭐 요즘 근황이 어떤지 그리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같이 나온 사람들이 뭐 이제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거를 토대로 인터뷰를 하고 이제 대본 작가가 대본을 작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본 회의를 하고 이제 녹화에 들어가서 이제 준비를 하죠. 대본 때는 사실 이렇게 녹화하는 분량보다는 조금 많은 수의 질문들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뭐 1.3배, 5배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미리 인터뷰했는데 이 얘기가 재밌었는데 사실은 뭐 와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그 분위기나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안 살린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편집을 한다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터질지 잘 모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많은 수의 질문을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방송 시간이나 분량들을 보고 결정하죠. 그러면은 뭐 앞에 부분이 잘 나왔으면 뒤에 부분을 조금 생략을 해서 가고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촬영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뭐 PD님들이 뭐 기술적으로 편집을 하시고 저희들 이제 작가들이 편집된 걸 보면서 이때는 이게 재밌었어요, 저게 재밌었어요, 이건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고쳐주세요 라든지 그래서 편집 회의를 하고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정된 거를 같이 보면서 이제 뭐 최종 방송이 나가는 그런 기본적인 과정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리얼 버라이어티도 뭐 기본적으로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토크쇼는 말하는 이야기들 에피소드를 끌어내는 인터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출연하고 하는데 리얼 버라이어티나 이제 버라이어티 쇼나 뭐 게임 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하기 전에 준비해 놓는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어떤 게임을 할 건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리얼 버라이어티 뭐 게임 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임을 할 것이냐 해서 그 게임들을 사실 제작진들이 직접 다 해봅니다. 그래서 뭐 촬영하기 전에 어떤 게임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뭐 가능한가 보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을 하게 되면은 뭐 1등에게는 뭐 어떤 선물, 2등에게는 어떤 선물, 3등에게 어떤 선물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봐야 그 등급을 정할 수 있으니까 직접 이제 몸으로 열심히 이제 해보죠. 그때도 이제 뭐 작가들도 하고 뭐 PD분들도 같이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됐는데 직접 해보니까 안 되네? 그러면 이제 그 게임 말고 이제 뭐 다른 게임에 간다거나 보통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했을 때랑 또 출연진이 했을 때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출연자분들이 만약에 못하게 되면 저희가 또 이제 다른 게임들을 사실 예비로 준비하죠. 오늘 게임이 3개 할 거예요. 근데 그 게임이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뭐 라스에서도 뭐 질문들을 여유 있게 준비하듯이 게임쇼도 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시뮬레이션을 뭐 돌미다라는 프로그램에서 하다가 그때 생각난 게 미션 중에 공중에서 올라가서 뉴스 원고를 몇 초 안에 정확히 읽어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할 때 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크레인에 15m인가지 올라가가지고 읽어본 적이 있는. 그래서 연예인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약간
이제 뭐 그런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많이 해봤었고 그리고 얘는 리얼 버라이어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말만 살아있는 그런 대본보다는 사실 어떤 게임을 하고 게임이 어떤 룰이고라는 대본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어떻게 주고받고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게임이 어디부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룰을 설명해주는 그런 대본 같은 것들이 되고 그리고 이제 버라이어티 같은 경우에는 토크쇼는 사실 대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라스트 저 했을 때 한 90% 이상이 사실 대본대로 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쇼나 뭐 버라이어티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장에서 많이 바뀌긴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작가들이랑 PD들은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돌아가. 그러면은 따르게 이제 돌려보기도 하고 현장이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버라이어티는. 그래서 대본대로 가져갔지만 그게 안 풀렸을 때는 현장 대처력이 좀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쇼 같은 경우에는 뭐 음악쇼, 영화제 생방송, 뭐 오디션 프로그램, 뭐 요리 프로그램, 뭐 이제 이런 것들 있죠. 또 이제 스튜디오에서 뭐 거의 하는 프로그램들이 뭐 거고 요즘에 또 뭐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K-pop 스타나 뭐 슈스케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죠. 꽃의 미스터 트롯이나 약간 이런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섭외 같은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하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작가들이 굉장히 이제 다른 프로그램보다 많이 붙고 유튜브나 뭐 다른 웹사이트를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 좀 잘한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또 출연하시겠습니까? 라고 섭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원자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사전에 이제 촬영을 하기 전에 사전 작업이 좀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좀 출연자들이 되면 슈스케 같은 경우에는 K-pop 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로 한번 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뭐냐면 이제 지원을 받잖아요. 지원을 받게 되면 일반인들이 다 이제 어느 날 이제 모여요. 뭐 킨텍스 때 밀려서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와서 이제 뭐 노래를 불러보고 그러면 거기 이제 그 부스마다 PD랑 작가 뭐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예선전을 뭐 치르는 거를 뭐 작가도 같이 하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 관찰 리얼리티 요즘에 프로그램 많잖아요. 전산취도 그렇고 뭐 제가 했던 등산기분도 그렇고 그 안에만 뭐 이런 부분들이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관찰 리얼리티가 사실 대세인 시대인 건 거고요. 이 관찰 리얼리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섭외가 되게 중요해요. 누가 제일 궁금할까? 일단 TV에서 많이 안 봤는데 집 공개가 안 됐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1순위가 되는 건 거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되게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이렇게 다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서 연예인이 모두 게임을 하거나 뭐게 할 때 카메라가 이제 앞에 되어 있는데 관찰은 사실은 뭐 실제 보면 이제 보여요. 근데 이 카메라들을 수십 대를 뭐 많으면은 뭐 수백 대까지는 가려나? 하여튼 그 무대 집 곳곳에다 다 이제 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작진들은 이제 그 근처에 지금 뭐 다른 남는 방에 숨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이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상을 지켜보는. 그래서 일단 섭외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방송 편집을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는 저희가 예측이 가능해요. 방송 분량이 뭐 토크쇼는 뭐 우리가 질문해서 뭐 몇 개 했었으니까 몇 분 정도 나오겠지. 뭐 게임도 몇 개 했으니까 몇 분 정도 뭐 게임당 한 15분, 20분 뭐 이렇게 돼. 그러면은 한 4개만 하면 한 20분 되겠네 라든지 그렇게 좀 진단이 가능한데 관찰 리얼리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구성이라는 게 현장에서 돌발 변수가 제일 많은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 가성비가 조금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사실 하루 종일 찍어도 한 2, 30분 나오기 어려울 때도 있고 왜냐하면 쭉 이렇게 보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제일 좀 할애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조금 제일 떨어진다. 하루 종일 촬영했는데 20
걸린 하루 종일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사실 제 이제 출연자들이랑 보통 다른 프로그램에 보면은 구성이나 아이템을 짤 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짜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면 재밌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뭐 이런 요리 맛있을 것 같아. 그럼 이런 걸 해보라고 할까? 라든지 이제 조금 이렇게 CK 출연자들에게 뭐 이제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라고 제안을 하거나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관찰 같은 경우에는 출연자들의 약간 어떻게 보면 의미나 사생활 부분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 출연자와 함께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뭐 촬영을 하긴 하지만 그 안에도 계속 그 출연자와 연결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동상이몬 때 윤상현 부부를 했었었는데 거기는 이제 애기들이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돌발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부부의 뭐 어떤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뭐 애기가 울어가지고 죽는 적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오늘은 뭐해? 뭐 만약에 어떤 일이 있거나 오늘 유치원 가는 날이야. 그러면 그런 아이템으로 뭐 같이 아이템을 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밀접하게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그리고 그들의 일상에 어떤 일이 생긴다거나 하는 거를 작가와 이제 그 본인과 상의를 해가지고 그 구성을 짜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그렇게 했더라도 사실은 현장에서 이제 뭐 안 되는 경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보다 사실 관찰은 어쨌든 한정된 집 촬영만 예를 들어볼게요. 한정된 공간에 있으니까 사실 이게 스텝이 많지 않아요. 다른 프로그램처럼. 보통 다른 프로그램은 7에서 한 10명 정도의 작가들 그리고 PD도 한 10명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서 같이 하는데 관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정된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작가도 2명, PD도 뭐 2명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이제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 다른 데보다 좀 인력이 조금 없어서 이런 부분도 좀 크게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출연자의 기분이나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뭐 이제 이용을 하기도 하고 관찰에서는 이제 출연자가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부부 어저께 싸워가지고 사실 오늘 녹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부 프로그램인 건 거니까 그들의 컨디션을 관리해 주는 것도 사실 작가인 건 거고 그 사생활에 되게 깊숙이 관여를 하는 게 그런 거 뭐를 찍을 어떤 글을 써서 이 사람도 웃기게 하지 뭐 어떻게 해서 뭐 예쁘 뭐 잘 만들지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의 기분을 맞춰가지고 이거 우리 원하는 방송 분량을 뽑을까 약간 뭐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제가 그 동상이몽을 하면서 뭐 겪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부부의 이야기이긴 한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 부부가 어떤 출연자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윤상현 씨의 와이프가 작사가로 하고 뭐 가수를 하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템으로 애를 3명이 낳고 5년간의 뭐 병단녀 생활을 한 뭐 이제 메이 언니가 작사를 의뢰를 받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듣고서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은 10미닛을 써서 이제 히트를 쳤던 사람이고 이효리 뭐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사실 작사를 하는 모습만 봤을 때는 그게 뭐가 재밌겠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효리의 메이비한테 작사 의뢰가 들어왔어. 근데 집에서는 아이들이 있어. 그러니까 못하니까 그러면은 약간 추억이 있는 이게 사랑 노래라고 하니 뭐 추억이 있는 장소에 가볼까? 근데 또 혼자 가게 되면 오디오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뭐 작사에 해서 많이 뭐 작사를 해서 많이 영감을 얻었던 사람이랄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작사를 했던 누군가를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만난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효리가 많이 이제 활동을 캠핑클럽을 하고 있었긴 했지만 다른 방송에 참여 안 했었었는데 제가 메이비 언니 모르게 부탁을 하나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부탁을 한 건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혹시 저 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매니저 깜짝 놀랐어요. 동상이몽이 이유리로 왜 이렇게 했는데 죄송하지만 본인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뭐 작사에 대한 뭐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혹시 10미닛이 그래도 메이비 작사의 대표적인 곡이고 하니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그냥 난 전화 통화만 뭐 해줘도 사실은 땡큐 뭐 이제 이런 거였었는데 이제 이효리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효리 씨가 전화가 온 건 아니야? 매니저를 통해서 전화가 왔죠. 제 이야기를 전달을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한번 나를 잡아서 사실은 이제 집에도 놀러 가고 싶었다. 근데 뭐 이렇게 오늘 전화 통화보다는 이제 방송 출연 낫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섭외가 얻어걸렸죠. 이효리 이상수 부부가 방문을 해서 원래는 보통 이제 하루 종일 찍어도 뭐 한 30분 보통 한 팀당 25분, 30분, 뭐 많으면 40분 이렇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뭐 이효리 이상수 오랜만에 나오는 거였었고 그리고 또 이슈도 많이 되고 그래서 아예 통으로 100분을 한 3시간, 4시간 찍어가지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거는 그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연예인 좀 이름 나오고 그러면 더 집중이 되잖아요. 앞에 많이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이런 얘기 위주로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작 과정에 대해서 어쨌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능 작가의 업무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뭐 크게 세 분이라 나뉘어 막내 작가, 서브 작가, 메인 작가의 역할 사실은 비슷비슷해요. 네. 뭐 막내 작가의 일을 사실 서브 작가가 봐주고 서브 작가의 일을 메인 작가가 봐주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보통 막내 작가의 경우에는 이제 자료조사 아까 뭐 이제 출연진 누가 섭외를 했느냐 뭐 이제 이런 거에서 그러면은 오늘은 뭐 이효리가 나오고 그랬어. 그럼 이효리에 대한 자료조사를 쭉 이렇게 하자. 과거에 있었었던 뭐 사건 사고나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뭐를 하고 있는지 근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A4 용지로 쭉 해서 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담당 작가들이 보는데 진짜 많은 경우에는 A4 400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걸 봐야 대본을 쓰고 구성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좀 가부가 걸리니까 뭐 그 방송 작가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아카데미 통해서 이제 그런 자료 서치 알바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라스 같은 경우에가 보통 이제 자료 서치 같은 알바들을 많이 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토크쇼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료조사 알바를 하니까 그래도 그거를 하면서 내가 약간 기본적으로 좀 자료조사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 뭐 막내 작가, 뭐 예능 작가 지원하는 분들은 뭐 그런 거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촬영을 할 때 소품 같은 게 있잖아요. 게임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 도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요리를 만들어야 된다면 뭐 그릇부터 뭐 그리고 뭐 어떤 뭐 식재료부터 해서 그런 걸 다 일괄적으로 막내 작가들이 책임지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이 끝나고 나면은 보도자료 사실 막내 작가는 그 글을 많이 쓸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방송 나가고 보통 이제 예능 기사에 보면은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누구누구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기자님들이 쓰시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막내 작가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보통은 요즘 홍보팀들이 많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예전부터 어쨌든 막내 작가들이 보도자료를 써서 이렇게 돌렸죠. 이런 누구 나왔으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써주는 궁금증나게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방송을 보다 보면 이건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알 수 있는 예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미리 보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그 보도자료의 추격적인 버전으로 미리 보기라는 글을 이렇게 쓰게 되고 그리고 또 하단 스크롤로 방송을 보다 보면 밑에 이렇게 자막이 쭉 나가잖아요. 뭐 잠시 후에 뭐 누가 방송된다거나 아니면 누구 나와서 뭐 어떻게 했다거나라는 그 글을 막내 작가들이 보통 이렇게 써서 이제 서브 작가나 뭐 이제 다른 작가님들도 봐주시고 이렇게 넘기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막내 작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서브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막내 작가들이 하는 일을 다 봐주죠. 보도자료 다 봐주고 뭐가 틀리지 않았는지 뭐 했는지 내용이 이상하진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소품 체크도 같이 하고 하지만 이제 서브 작가들은 출연자가 있으면 출연자에 대한 인터뷰를 해요. 뭐 버라이어티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가 크게 없긴 없지만 토크쇼의 서브 작가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질문지를 작성을 해서 그 대본 작가한테 뭐 이런 질문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물어봐라 이거로 얘기를 해주면 친구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전화 인터뷰나 아니면 진짜 만나서 대면 인터뷰를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출연자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성하고 우리가 회의를 해서 누가 섭외가 됐으니 그러면 누구랑 어떤 게임을 할까라고 하면서 간략적으로 회의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하루에 우리 촬영하는 구성안 같은 거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담당 연예인들이랑 연락을 하면서 사실은 그래요. 되게 작가들이 그런 말이 있어요. 작가는 작가라고. 잡다한 일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작가라고 하거든요. 글만 쓰고 뭐 현장에서 뭐 연예인 어레인지 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되게 1부터 10까지 신경을 안 쓰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얘네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부터 뭐 의상 컨셉을 정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뭐지 이런 것도 사실 다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얘기를 하면서 뭐 선배님들이 무슨 어떤 심부름도 해줘야 되고 일단 뭐 이제 되게 굉장한 다양한 잡다한 일들을 많이 하는 작가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일단 이제 뭐 이야기가 살짝 샜네요. 어쨌든 서브 작가들은 이제 담당 연예인 연락을 해가지고 뭐 촬영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주고 뭐 그런 어레인지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인 작가들은 대본을 보통 이제 쓰거나 아니면 이제 바로 밑에 세컨 작가들이 쓴 대본을 이제 봐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뭐 회의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뭐 같이 하기 때문에 감수 같은 거를 원해주는 역할이고 그리고 사실 책임을 지는 역할인 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머개 작가 쓸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나는 항상 밤을 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언니들은 와가지고 한 2-3시간 떠들고 가요. 그러면 나는 또 그 언니들이 뭐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또 자료 조사해야 되고 막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돈을 많이 받아간단 말이지.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저도 연차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 그 언니들은 무슨 시가 왔다 갔다 하지만 수시로 PD와의 연락, 뭐 변화되는 거나 그리고 후배들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주거나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리고 프로그램 뭐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거나 하는 그런 책임감과 그리고 내 작가들이라는 그런 책임감들의 무게를 갖고 계신 분들이었더라고요. 모르겠지만 그래서 돈을 우리보다 많이 받아가는구나 그런 잡다한 이야기들 했었고 그 다음에는 예능 작가의 장단점은 말씀을 드리면 장점, 단점 장점은 그래도 일반 회사에 다닐 때 뭐 부장, 과장님이 우리는 좀 더 유명한 사람이라는 점, 뭐 유재석이 과장님, 부장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뭐야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있죠. 그리고 오늘 뭐 이제 어떤 출연자가 뭐 일을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라는 거를 이제 친구들이 얘기해도 다 아니까 근데 이제 같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더라도 그런 스트레스가 없진 않죠. TV를 보면서 이건 단점에 속하겠네요. TV를 보면서 사실은 예능을 웃으려고 보는 건 거잖아요. 근데 예능 작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저 팀은 저거 섭외 진짜 어렵게 했겠구나. 제가 저거 보니까 소품 되게 많은데 준비 되게 오래 걸렸겠네. 이러면서 보니까 이게 사실은 재밌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직업병이 되는 건 거죠. 보면서도 쟤 여기 예능에 나오니까 잘하네. 그러면 나도 우리도 이런 조합을 초대해볼까? 약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남의 프로그램들을 재미있게 마냥 즐길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내 프로그램 아니더라도 어저께 뭐를 방송했는데 거기 시청률이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뛰었네. 이런 걸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건 거고. 그렇지만 그래도 재밌으니까 하는 거겠죠. 방송적인 예능작, 특히 예능 작가들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되게 고된 일도 많고 현장에서 다 부딪혀야 하는 작업이어가지고 사실 밤도 많이 새고 늦게 끝나고 그리고 약속도 하나 제대로 잡을 수도 없고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워라밸이 참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일부분을 좀 포기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제 재밌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모든 게 사실 중앙분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건 거고. 그리고 제가 장점, 단점은 뭐 그냥 섞어서만 이렇게 했네요. 좀 그리고 작가들은 사실 계약이나 그러니까 PD는 있잖아요. MBC PD, 뭐 SBS PD, KBS PD, 뭐 어디 종편 PD 뭐 이렇게 있는데 얘는 작가들은 사실은 그런 게 없어요. MBC 소속 작가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2005년, 6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공채 작가라는 걸 뽑았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위야무야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근데 그 공채 작가도 가면 1년 동안 그냥 방송국에서 돈을 주는 거다 뿐이지 그 다음에 계속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그분들도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거가 되는 거고, 예능 작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프리랜서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면 사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정도인 거죠. 그리고 방송이 죽어도 어떤 특지 나라에서 뭐 큰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올림픽, 월드컵 이럴 경우에 이제 결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돈이 안 나옵니다. 일을 했는데 방송이 나가야 돈을 받는 그런 거죠. 계약직이 아니고서 소속감이 조금 없다고 해야 되나? 이 프로그램 끝나면 나는 뭐 다른 데에 가게 되고 약간 이렇게 되니까. 네, 뭐 장단점이 약간 사고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예능 작가에서 제일 듣고 싶은 건 뭐 앞에 이야기보다 어떻게 되느냐가 뭐 사실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루트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근데 저도 시작한 지 좀 됐으니까 저희 시작했을 때는 사실 MBC, KBS, SBS 방송작가 그 아카데미밖에 없었어요. 길이. 근데 요즘에는 워낙 아카데미도 사실은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나 뭐 이제 이런 거에 구인 구직 광고글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아카데미 꼭 가야 뭐 방송작가를 할 수 있었던 길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그 일자리나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활로들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그런 걸 확인하시면서 뭐 이제 어디에 공고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몇 년차 작가를 구해요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뭐 그런 되고, 옛날에는 어쨌든 방송 아카데미를 통해서 거기 취업을 알선해주는 거죠. 어디서 누구 구한다더라. 그리고 아카데미에 가면 일단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현직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어서 그 작가님들이 일하는 데에서 우리 막내 작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방송 아카데미에서 조금 이제 뚜뚜한 친구나 좀 괜찮았던 친구들을 너 한번 일해볼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송 아카데미를 사실은 조금 뭔가를 배우는 건 물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취업의 자리를 그래도 아카데미 가지 않는 사람보다는 조금 이제 넓게 알 수 있다는 거. 그런 방면으로 조금 아카데미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잠깐 하다 보니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본 작가인이 막내 작가를 뽑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내 작가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 이제 연차가 뭐 1년, 2년, 4년차 이렇게 넘어가면 이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직전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했어. 그러면 이제 선배 입장에서 보이는 거죠. 얘 도장이고 했어? 그럼 얘는 관찰이나 약간 이런 거 조금 하겠네? 무슨 런닝맨 했어? 그럼 얘 게임 팀이나 이런 거 잘하겠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에 있었던 이력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아무도 모르는 사람, 이력이 없는데, 이제 저희는 통칭에 생명자라고 하는데, 아무런 경력이 없는 친구들을 사실 한 번 만나서 면접 한번 보는 건 건데, 이 사람이 잘할 줄, 못할 줄 어떻게 알겠어? 사실은 그냥 일단 첫인상을 보고 뽑는 게 낫죠. 보통 질문들이 연예인 누구 좋아하세요? 이런 거 물어봐요. 신고하게 보기 그런 거 아니고 연예인 누구 좋아하십니까? 평소에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내 밑으로 보는 건가요? 얘는 그럼 평소에 조금 이제 많은 예능 프로그램 보는 친구인가? 또 얘는 어떤 뭐 연예인 어떤 방면에서 좀 관심이 있네? 그럼 이런 건 좀 자기는 잘하겠네? 뭐 이런 것들을 보통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예능 작가를 지원하는 분들은 여기서 많이 보고, 그리고 친구들도 웃으면서 잘 브리핑 하면 일단은 뭐 크게 뭐 탈락을 그런 거는 많이 없겠죠. 그리고 일단은 뭐
제가 막내들에게 함께 막내 작가님을 얘기하는 거는 눈치와 센스를 정착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 정도예요. 아, 지금 우리 팀 분위기가 약간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근데 눈치와 센스가 없으면 사실 되게 엄한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뭐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러면 그 흐름을 깨닫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다고 원하지만 사실 그 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는 얘기해 줄 수 없고 본인이 아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뭐 아까 김 선생님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근성이 있었다고 네. 제가 근성이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생각은 안 났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자꾸 라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냥 내가 좋아했으니까 돈을 적게 벌어도 버티고 해야지. 늦게 끝나도 거의 뭐 월급을 푹신이고 날려도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재밌게 하는 거니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못했었었는데 사실은 요즘 보면은 조금만 뭔가가 힘들다고 하면 이게 뭐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얘기도 안 하고 돈만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내일 뭐 욕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해놓으라고 했는데 이제 뭐 도망간 친구도 사실 이유가 있겠죠. 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만 도망을 가서 도망갈 수 힘들면 진짜 그만 가야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얘기는 하고 가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 네, 그런 거를 막내자가 혹시 그럴 때 얘기하고 도망가시길 부탁드리고요. 얘기를 해야 저희는 대처가만은 뽑잖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어디가 아프대요. 아프다고 그만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디가 혹시 생겨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고 절대 흔한 얘기고 어떡하니 어디 힘들어서 이제 그랬니 그래 잘하고 뭐 이렇게 해 그래서 알았어 그래 따라서 보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만뒀는데 저는 옛날에 작가를 좀 알아보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2주 만에 예를 들어 저희가 SBS MBC 하나 MBC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을 지나고 저기 JTBC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노래일 줄 알고 한 거 아니에요. 아프다고 해야 좋게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누가 이거 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러면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아프다는 어떻게 잡아. 그래서 그래 모두 잘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이제 다다음 날 일주일 후에 또 다른 방송사에서 발견되는 거가 거의 한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선배들이 또 기가 막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좁아서 어디 가서 누가 이상하더라라는 얘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해서 작가들을 뽑을 때 뭐 했던 작가인지 이력을 보긴 하지만 사실은 같이 하는 협업이다 보니까 물어봐요. 그 친구랑 같이 일했던 누가 얘는 어떠니 저떠니 그러니까 그 뒷이야기들을 저희 꼭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 다 마찬가지겠죠. 거기에서 충실히 해야 또 다른 데 가서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뭔가 순간의 실수로 그게 안 됐을까만 쫓긴다는 점을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능작가 훈련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좀 거창해가지고 사실 훈련법이라는 게 딱히 없어요. 많이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있는 트렌드는 뭐냐 관찰에 대한 프로그램이 뭐뭐뭐가 있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을 나와서 이렇게 하네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누가 나오면 되게 재밌겠다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거나 그리고 예능이라서 예능만 보는 게 아니고 사실 드라마도 저 되게 많이 보거든요. 뭐 재밌어서 물론 보지만 예전에 보면 아까 직업병처럼 저 사람들이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고라는 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되게 약간 필요하게 보일 때가 있어가지고 조금 저는 스트레스 풀려고 드라마를 보는데 또 직업병이 드라마를 딱 보는데 요즘 주연 참 잘한다. 저기 저 남자애 잘생겼네. 산소리에 나오는 남인수 성우 역할이다. 웃는 게 귀엽네. 누구 거야 한번 섭외해볼까?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어쨌든 많이 못 드라마를 자기는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만 보지 말고 요즘 하는 것들은 한 번, 두 번씩은 그래도 꼭 챙겨보면서 여기에 내가
작가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걸 했는지를 계속 내 머릿속에 쉽게 했으면은 이게 훈련법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가 너무 길었죠? 준비한 건 여기까지.